안녕하세요. 모든 국민이 꼭 알아야 될 양도, 상속, 증여세 특강을 맡게 된 세무사 장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양천구에 있는 그 남부지방법원이라는 법원 앞에서 세무사무실을 개업해서 현재 20년 동안 이제 개업세무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세무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주로 이제 사업자의 세금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가끔씩 이제 양도나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해서 이제 세금이 발생한 일반인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양도, 상속, 증여가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매번 발생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법 규정, 세법 규정을 모르셔가지고 세법 규정을 알았더라면 안 내도 될 세금을 모르고 양도, 상속, 증여를 처리하시다 보니까 부득이 억울한 세금을 내시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양도, 상속, 증여와 관련된 세법 규정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은퇴금융아카데미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양도, 상속, 증여세, 납세 의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상속, 증여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말의 정의는 세법의 규정에 있습니다. 먼저 양도라는 것은 등기를 하느냐, 등록을 하느냐 이런 것과는 크게 관계없이 부동산 또는 주식을 유상, 그러니까 가치를 주고 사고 파는 그런 행위를 이제 양도라고 하겠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양도의 유상성과는 달리 이제 공짜로 받게 되는 경우인데, 이게 일반 자연인이, 이게 사람이 죽게 되면,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의 그 상속인, 보통 이제 배우자나 자녀인데요. 그 자녀가 돌아가신 분의 이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앞선에 이제 양도처럼 이제 유상이 아니고 이제 공짜로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을 받게 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면, 살아있을 때 주게 되는 거, 이제 영어로는 기프트라고 해서요,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살아있을 때 주는 것을 이제 증여라고 합니다. 즉 이제 증여의 경우에도 이제 살아서 공짜로 재산을 얻게 되는 행동들인 것이죠. 이렇게 양도와 상속, 증여가 발생하게 되면 누군가는 이득을 보게 돼요. 근데 세금이라는 것은 이익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담세력이 생겼다 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먼저 이제 양도세, 납세 의무서부터 보겠습니다. 양도세의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을 유상으로 이전한다고 했는데요. 먼저 이제 파는 사람이 있고 이제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경우에 사는 사람은 처음으로 이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손해나 이득이 없어요. 그러나 파는 사람은 이익을 보거나 또는 손해를 보겠죠. 이 경우 이제 이익을 보게 됐을 때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의 납세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상으로 얻게 되는 상속의 경우에는 어떤 자연인은 죽고 그의 상속인은 그 자연인의 재산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손해보는 사람은 돌아가신 분이고 이익 보는 사람은 이제 상속인이겠죠.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서 주게 되는 그 증여의 경우에는 주는 사람, 주로 우리는 가족들이 많이 주는데요. 아버님이 재산을 물려주셨다 그러면 이제 아버님은 손해를 보고, 자식들은 이제 이득을 보니까 자녀가 이제 증여세 납세 의무를 이제 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양도는 유상, 상속 증여는 무상이라는 걸로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그 양도, 상속 증여가 갖고 있는 유무상 특성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제 모르고 내는 세금,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릴 텐데요. 저한테 이제 그 연락이 와요. 세무사님, 제가 부동산을 팔았는데요. 그 부동산 팔았다고 세무서에서 양도세를 내라고 연락이 왔어요. 세무사님, 그 양도세는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적게 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전화가 와요. 이 경우, 아까 양도의 경우에는 이제 사고판, 차익과 이득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얼마 주고 부동산 사셔서 얼마에 파셨어요? 이러면 이제 보통의 경우 뭐 1억 주고 사서요, 뭐 5억에 팔았어요. 이러면 이제 차익이 4억 나오니까 차익 4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계산하는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도 대개 이제 자기가 벌어들인 그 이익을 알고 세금의 크기도 대략은 알아요. 인터넷 같은 거 찾아봐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놓친 뭐 어떤 뭐 이렇게 감면되는 게 없을까, 공제되는 게 없을까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세무사를 찾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요, 이번에 부동산을 4억에 팔긴 했는데요. 얼마에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에는 10중 8구는 그 이제 파신 부동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상속 또는 증여받게 되면 이제 공짜로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공짜로 받게 되다 보니까 상속 증여받았다는 사실만 알 뿐 그 상속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이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에 내가 상속 증여받아서 지금 뭐 4억에 팔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 상속 증여받은 재산은 얼마에 취득하게 된 것일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제 상속 증여받게 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했을 때 그 신고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하고요. 그 가액이 이제 기준시가라는 것으로 이제 국가가 발표하는 매년 그런 가액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감정평가 법인이라든가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해서 이 시세 감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유사 매매 사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 아파트들 같은 아파트 팔린 가격으로 이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시세에 근접하게 신고를 한다는 뜻이죠. 어쨌거나 그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때 신고한 가액이 이제 취득가액이 이제 될 텐데요. 보통의 경우에 이제 상속증여세를 아까처럼 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상속증여만 받았을 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준시가에서 취득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기준시가와 시가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아파트의 시가는 뭐 예를 들어서 5억이에요. 그런데 기준시가 찾아보면 그거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만약에 내가 시가로 4억 했는데 그때 만약에 시가 4억의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4억이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후에 4억에 팔았다면 4억에 주고 사서 4억에 팔았기 때문에 차익이 없어서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런데 내가 시세 4억 원짜리 부동산을 상속받으면서 나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 경우 이제 그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되니까 그 가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1억 주고 상속받아서 4억에 판 꼴이 돼가지고 3억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되는 이러한 억울한 내용에 빠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아니 뭐 나중에 그 1억 주고 상속받아서 4억에 팔아서 3억의 양도세를 뭐 내는 건 내는 건데 그건 손해지만 거꾸로 만약에 4억 주고 상속받아가지고 4억에 팔았다. 그래서 양도세를 안 낸다고 쳐도 4억으로 이제 상속세를 신고하게 되면 상속세는 더 많이 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원이 안 되면 상속세 자체가 없어요. 상속공제가 기본적으로 5억 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배우자를 남겨두고 돌아가시면 또 추가 5억을 더 공제해줘요. 그래서 10억 원이 안 되면 상속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억 원을 물려주셨든 4억 원을 물려주셨든 상속세 자체가 없는데 내가 상속세 신고를 적극적으로 뭐 시세대로 4억을 했느냐 아니면 안에서 1억 원으로 뭐 기준시가로 됐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중에 팔 때 양도세가 바뀌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의하셔가지고 양도세를 이제 상속증여로 통해 얻은 재산에 대해서 추후에 양도소득세를 좀 절세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양도상속증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양도소득세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초급자들은 어떤 데 관심이 있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일단 부동산과 주식을 사고 팔 때 양도세 납세무가 있는데 부동산과 주식을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뭐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것이 이제
그 1세대 1주택, 뭐 집 한 채 갖고 있으신 경우가 많은데요.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이런 규정을 알아요. 한 세대, 한 가정이 집을 하나 갖고 있다. 이 경우 이제 사고 팔았을 때 이익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주택을 사고 팔았을 때. 그때 양도소득세는 이제 없다. 즉, 비과세다. 이런 규정을 많이 알고 계세요. 이 경우 이제 비과세라는 거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양도세 신고를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신고를 하고자 해서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이 계신데요. 비과세는 비과세 요건만 충족하면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냥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뭐 세무서에서 문의하시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소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일단은 그 요건이 그러면 뭐냐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될 텐데요. 한 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그냥 집 한 채 있는 걸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다 이런 거죠. 여기에 이제 한 가정이 있고 이제 2년 보유 기간이 있고 이제 그 양도 당시 한 주택이라는 요건이 있는데 꼭 그 집에 살아야 되느냐 이런 요건은 없었어요. 그런데 집값이 아주 많이 오른 그런 이제 투기 지역, 조정 대상 지역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 경기 일부 지역과 이제 세종시 지역에 있어서는 그 2017년 8월 3일 이후 그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이제 고시된 곳. 그 예전에는 이제 부산 일부 지역도 고시가 됐었어요. 근데 그 조정 대상 지역의 취득분은 2년 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취득하신 그 지역에서 취득하신 분은 이제 2년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요건을 충족하는 거, 한 가정이 2년을 보유하고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2년을 거주하고 뭐 집을 팔 때 한 집이었다. 뭐 이러면 그냥 그 요건만 소명하면 비과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집을 한 채만 갖지 않게 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두 채 이상 갖고 있다? 그랬을 때 팔았다, 집을. 그러면 이제 한 채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만일 아버님도 한 가정을 꾸리셔서 이제 집을 한 채 갖고 계셨고요. 그 경우 아버님이 이제 집을 팔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시겠죠. 저는 이제 제가 결혼해서 나오면 한 세대고 결혼을 서로 안 했다 하더라도 30세가 넘으면 제가 단독 세대를 꾸려서 나오면 한 세대로 봐줍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안 했지만 30살도 넘었고 집을 한 채 갖고 있어요. 그럼 저도 그 집을 2년 보유하고 팔면 비과세예요.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살면서 비과세가 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님의 주택을 제가 상속받게 됩니다. 그럼 쟤는 부득이 1세대 2주택자가 돼요. 내가 그냥 집 한 채 갖고 있을 때 내 집을 팔 땐 비과세인데 아버님으로부터 집을 한 채 물려받아서 2주택이 되니 지금 제 집을 팔게 되면 원칙상 비과세가 안 돼야 되는 뭐 그런 내용이 돼요. 근데 억울하죠. 왜냐하면 나는 집을 일부러 한 채 더 산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부득불 받게 된 건데 내가 원래 비과세 될 내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낸다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집 팔 때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집을 팔고 나서 비과세 받고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집은 또 2년 보유하다 팔면 또 비과세가 되겠죠. 그래서 세금을 한 번도 안 내도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조항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고 연락을 해요. 상속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없다는데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아버님한테 상속받기 전에 내가 내 집 팔았을 때 비과세 되는 사람은 아버님으로부터 상속받더라도 내 집 팔 때 비과세라는 소리인 거지. 아버님한테 상속받은 주택을 팔 때는 그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내가 2주택 상태로 팔게 되니까. 그러니까 억울하게 세금을 내고 뭐 물론 그 뒤로 내 집 한 채 남은 거를 팔게 될 경우는 당연히 비과세가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 순서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줄게 다 안 내고 순서를 잘못하게 되면 억울한 세금을 내게 되는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겠죠. 또 예를 하나 더 확장시켜서 보겠습니다. 아버님이 집이 두 채가 있으세요. 그러면 아버님은 먼저 파는 집은 2주택이니까 양도세를 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팔고 나면 한 채가 남으실 거니까 그거는 또 그거 팔 때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되겠죠. 어쨌든 두 채면 한 채는 뭐 내시겠죠. 그리고 저는 이제 단독 세대라 제가 갖고 있는 집을 팔았을 때는 양도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두 채를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이 경우 이제 우리 세법에서는 아버님이 남긴 전체 상속주택이 다 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아버님이 여러 채 남기고 돌아가시면 그 중에 한 채만 주택으로 보지 않는 집을 규정해요. 그걸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하는데 여러 채 중에 어떤 집이냐면 아버님이 가장 오래 보유한 주택. 만약에 그 주택 여러 채의 주택 중에 보유 기간이 같으면 아버님이 가장 오래 거주한 주택. 요 정도만 보면은 그 선순위 상속주택을 이제 뽑아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저는 이제 집으로 안 보는 건 좋은 주택, 집으로 보는 건 나쁜 주택이라고 할게요. 이제 세금을 내게 하니까. 그러면 아버님이 집 두 채를 물려주셨을 때 저는 1세대 3주택자가 됩니다. 이 경우 저는 집으로 보는 주택도 하나 물려받게 되고 집으로 보지 않는 주택도 하나 물려받게 되니 내가 내 집을 팔 때, 원래 내 집을 팔 때 비과세인데 이제 3주택 상태에서 내 집을 팔 때 비과세냐? 비과세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으로 보는 주택도 하나 섞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비과세가 안 되니까 이제 이 경우는 억울한데. 그런데 저는 이제 여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동생은 무주택자예요. 이 경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절세가 될 수 있냐면 아버님이 물려주신 두 주택 중에 집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제가 상속을 받아요. 그러면 나는 1세대 1주택씩이고 집으로 보지 않는 집을 갖고 있으니 내 집 팔 때 비과세, 그리고 집으로 보지 않는 집을 2년 보유하다가 나중에 상속받은 집, 그 집을 또 팔면 또 비과세고, 집으로 보는 주택은 우리 무주택자인 우리 여동생이 상속받으면 우리 여동생은 그 집 받으면 1세대 1주택자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집 보유하고 2년 뒤에 팔면 비과세죠. 이 경우 그러니까 세 채 다 세금을 안 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규정을 모르죠. 심지어 세무대리인들도 이 규정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느냐? 보통 많이 그러시잖아요. 아버님이 집 두 채 이상 물려주셨으면 우리 공정하게 나눠 갖자. 그래서 A주택도 우리 여동생과 내가 n분의 1, 즉 절반씩 지분을 상속받고 B주택도 절반씩 지분을 상속받아. 근데 지분은 또 주택수에 포함돼요. 각 지분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A주택 2분의 1, B주택 2분의 1, 내 집. 그럼 나는 1세대 3주택자. 우리 여동생은 A주택 2분의 1, B주택 2분의 1 해서 1세대 2주택자가 돼가지고 팔 때마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인다. 그래서 세법을 알고 다루시고 절세의 방법을 도모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득불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제가 이제 총각 시절에 30세 넘어가지고 집이 한 채 있어요. 내 집 팔 때 양도세 비과세입니다. 내가 이제 사귀는 여자친구도 집을 한 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자친구도 이제 30살 넘어서 집 팔면은 그냥 비과세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자가 되죠. 이 경우 집을 팔았다? 2주택 상태에서 팔았으니까 양도세를 내야 되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세법이 결혼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결혼하고 5년 내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한 채 남을겠죠? 그럼 그거 팔 때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이 꼭 뭐 돌아가셔서 물려받는 거 말고 아버님,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60세가 넘으시면 이제 고령이 되셨다고 보시는 거고요. 세법은요. 또는 이제 아프세요. 나이와 관계없이. 그러면 내가 각각 살았을 때 각각 집 한 채면 각각 팔았을 때 비과세인데 아프셔가지고 제가 고령이셔서 제가 모셨어요. 그럼 합가가 되겠죠. 그럼 1세대 한 가정이 2주택 이상 2주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하면 세법이 효도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합가 후 10년 내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 그리고 나면 한 채 남겠죠. 그리고 팔면은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니까 이렇게 상속 또는 혼인 또는 동거봉양 합가에 있어서는 이제 주택이 두 개라도 비과세를 계속 유지해주는 조항이 있다. 이거를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2주택 상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제가 만약에 양도 당시에 집 한 채밖에 없다? 그래서 비과세다라고 하면 제가 오늘 집을 팔고 나면은 오늘 저녁에 들어가서 살 곳이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집을 팔 때 새 집을 하나 사고 그다음에 헌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나 같은 날 뭐 이렇게 사고 판다거나 이렇게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먼저 이사 갈 집을 사둬요. 그리고 나서 내가 헌 집을 팔 때는 양도 당시 1주택을 만족할 수가 없잖아요. 새 집이 있으니까. 1세대 2주택이 되니까요. 이 경우 이러한 일시적인 2주택 상태에 대한 것들을 해소해 주고자 우리 세법은
새 집을 사고 3년 내 이제 구주택을 팔면, 헌집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라는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좀 웃겨요. 왜냐하면 일시적 이주택의 기간이 3년이라고 하면은 비과세 보유 기간이 2년인데 그거보다 더 길어.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항을 이용하면 늘 이주택 상태인데도 세금을 양도세를 안 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집이 한 채 있는데 그 집을 팔기 전에 신주택, 새 집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났는데 바로 팔라고 생각했는데 현집이 계속 값이 올라. 그러면 그걸 계속 그냥 어차피 3년 내만 팔면 되니까 1년, 2년 더 보유했어. 그러면 새 집 산 것도 1년, 2년 더 보유하게 된 거죠. 이제 2년이 같이 보유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나서 뭐 2년 좀 넘어서 구주택을 팝니다. 그러면 일시적 이주택이니까 양도세가 비과세 되죠. 그리고 나서 신주택 이미 2년을 다 보유했어. 그걸 바로 팔아도 비과세가 된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구주택을 팔았을 때 이제 팔고 나면 이제 돈이 생길 거예요. 그걸 또 새 집을 사. 그러면은 또 팔고 나서 새 집 사면 또 일시적 이주택이 되고 그 신주택을 또 바로 팔고 또 그거 난 돈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퐁당퐁당 해가지고 계속 사고 팔아도 늘 이주택 상태인데도 양도세를 안 낸다. 이렇게 이제 돼서 일시적 이주택이 세법의 원래 취지와 좀 안 맞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있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국가가 인식하고서 집값이 많이 오르는 서울, 경기, 뭐 세종시 이런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2년 내에 팔아야 된다. 이게 이제 개정이 됐었다가 다시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새 집 사고 구주택은 1년 내에 팔아야 된다. 심지어 이제 새 집 산 곳에 전입도 해야 된다. 이사를 가는 게 전제가 아니냐. 원래 그게 법조항의 취지 아니냐 해서 전입 요건까지 뒀다는 점을 좀 유의하시고 이따가 이제 개정세법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초급자는 이제 비과세나 이런 조항들을 알고 이제 이용하시는 것이고요. 이제 중급자, 양도세 중급자가 정도 되면은 부동산과 주식을 좀 사고 팔아 가지고 이득을 보고 다만 이제 거기에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될 때 좀 절세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분들이 계시면 그걸 한 중급자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관심사는 양도소득세를 좀 적게 내는 것인데요. 합법적으로. 먼저 이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내느냐? 어떻게 하면 적게 내느냐? 양도소득세는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차익이 적으면 세금도 적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럼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아까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고 판 차이가 일단 기본적인 차익이죠. 그 다음에 사고 팔 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1억 주고 사서 5억에 팔았다. 이때 1억 주고 살 때도 어떠한 각종의 부대 경비가 들고요. 5억 주고 팔 때도 각종의 부대 경비가 들어요. 그걸 이제 기타 필요 경비라고 해서 사고 판 차익에다가 기타 필요 경비를 뺀 것이 양도 차익입니다. 그런데 절세가 되려면 차익이 적으면 세금도 적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러려면 먼저 양도가액이 낮으면 차익이 적어요. 그런데 양도가액이 낮다는 건 그 부동산이나 주식을 좀 투자해서 재미를 못 봤다는 얘기죠. 싸게 팔았다는 소리니까. 이 경우 뭐 절세를 논할 필요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많은 분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악용하냐면 사실은 재미를 봤어요. 비싸게 팔았어. 1억 주고 사서 5억에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4억이나 남았는데 차익이 양도소득세는 많이 낼 것 같은데 그걸 좀 내기가 어려워요. 내기가 싫어. 그래서 사시는 분한테 실제 5억에 내놨는데 내가 그냥 3억에 판 것처럼 다운 계약서 금액을 좀 다운해서 좀 써달라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다 이거예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5억 주고 사는데 싸게 3억 주고 만약에 계약서를 써주면 나중에 그거를 내가 5억에 제 값에 그냥 팔아도 계약서상은 3억 주고 사서 5억에 판 거니 이제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이득도 없는데. 그러니까 당연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다운 계약서를 보통 안 써주실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가 있어요. 즉 3억에 주고 샀거나 5억에 주고 샀거나 집을 샀어.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9억까지가 이제 그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건데요. 뭐 9억에 팔았어요, 그 집을. 차익이 얼마 남든 양도세 신고는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 경우 그렇게 되는 경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5억 주고 사는데 상대편이 3억에 좀 다운 계약서 쓰자며 저한테 5천만 원을 깎아주겠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경우 이제 다운 계약서를 써줄 이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다운 계약서를 쓴 행위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행위고 이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이것이 걸리게 되면은 이제 탈세를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처럼 내가 이제 집을 팔아가지고 근데 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다운 계약서 써서 일단은 5억짜리를 3억에 써서 세금을 안 냈어. 그리고 산 사람도 이 경우 이제 3억으로 낮게 썼는데 좀 물론 값을 깎아줘가지고 3억으로 낮게 썼는데 나중에 그걸 1세대 1주택 상태로 팔았어. 그러면 양도세 신고를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묻혀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는데 그런데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 사셨던 분이 3억에 다운 계약서를 써서 산 사람이 1세대 1주택이었는데 이 사람이 집을 하나 더 샀어요. 그래서 1세대 다주택자가 됐어. 그러면 이제 그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억울하겠죠. 내가 실제는 5억 주고 샀는데 좀 깎아서 샀는데 3억이라는 거에 다운 계약서 썼고 그걸 그냥 5억에 팔았을 뿐이야. 그래 나는 이득 본 게 없어. 그런데 세무사가 사고판 계약서를 갖고 오세요라고 하니까 3억 주고 사서 마치 5억에 판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계약서는 돼 있더라 이거예요. 이때 이제 저한테 이제 얘기하시죠. 세무사님 제가요 옛날에 실제 5억 주고 샀는데 좀 깎았고요. 근데 3억에 계약서를 다운 계약서를 써줬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집을 내가 팔았는데 5억에 팔았거든. 그런데 계약서에 보니까 3억 주고 사서 5억에 판 게 돼서 2억에 대해서 나는 실제 이득도 못 봤는데 억울하게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내야 되나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이 경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억 주고 샀을 때 그때 그거 입증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요. 네. 그러면 그걸 갖고 오세요. 대표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은 5억이라는 돈은 꽤 큰 돈이니까 이제 계좌이체 같은 걸로 해줬거나 또는 수표를 끊어가지고 수표로 결제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수표가 이제 은행에서 발부받을 때 거액의 수표다 보니까 이제 사진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진을 찍어서 5억짜리 사진 수표를 또는 5억의 이체한 내역을 그것을 이제 취득계약서 3억 대신 붙여요. 그럼 5억 주고 사서 5억에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죠. 우리 세법은 실질에 따라서 운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운 계약서에 의한 걸로 양도세 신고를 안 해도 실질에 부합하게 신고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분은 그렇게 해서 양도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세무서는요. 옛날에 이거 5억에 팔았는데 3억에 팔았다고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 5년 전에 이렇게 다운 계약서 써갖고 탈세한 사람이 있구나. 그때 그것을 이제 인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예전에 다운 계약서 썼던 그분에게 연락을 합니다. 이때 이제 연락을 할 때 다운 계약서가 걸렸다라고 하면은 그게 불법행위고 탈세기 때문에 일단 그분이 뭐 그거를 양도 차익을 2억 원 줄여서 내야 될 세금이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라고 쳐봐요. 한 40% 맞아가지고 그러면 8천만 원에다가 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라고 해서 40%의 가산세가 무조건 붙어요 일단. 그 다음에 5년 만에 그게 걸렸다. 그러면 세금은 매년 1년마다 그러니까 매 1년마다 이자가 안 낸 그 이자가 붙는데 그게 약 10%가량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만에 걸리면 50% 이자가 붙겠죠. 그러면 가산세가 부당과소신고 40억과 납부 불성시 가산세 50, 그래서 90% 가산세가 붙어요. 그러면은 뭐 8천만 원의 본래 세금에다가 거의 그거에 육박하는 가산세가 붙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 탈세한 사람한테 추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탈세하는 다운 계약서는 하지도 마시고 응해주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다만 이러한 탈세가 또 이제 시효가 있어요. 공소시효 같이 이제 부가시효라고 하는데 그게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서 이게 걸렸다? 그럼 세금은 없어요. 이제 거꾸로 말하면은 이제 그러한 탈세 행위를 하고 10년간은 불안하다는 거죠. 10년이 지나야지 괜찮으니까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양도 차익이 적으면 세금도 적은데 일단은 양도 가액이 낮은 경우를 말씀드렸고 기타 필요 경비를 잘 챙기시면 또 차익이 적어져요. 기타 필요 경비라는 것은 사고 팔 때 드는 부대 경비인데요. 먼저 그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것을 이제 내시겠죠. 그 다음에
주택 부동산을 사실 때 법무사님한테 등기를 해요. 그러면은 법무사님 수수료도 드려야 되고 또 주택 사게 되면은 국민주택 채권도 사고 팔아야 되고 뭐 인지증지도 붙여야 되는 각종의 등기 실비가 들 거예요. 그게 이제 샀을 때 비용이죠. 팔았을 때는 일단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가 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팔았을 때는 왕왕 있는 일인데 보통 이제 집을 팔 때 그 집에 세입자가 있으면 그 파는 조건에 세입자를 이제 내보내주는 조건, 이제 명도 깨끗하게 이제 집 상태를 해서 판다 해서 명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세입자한테 제가 집을 파니까요, 요 집을 며칠까지 비워주세요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당신이 팔았는데 나는 비워줘야 된다면 내가 이사도 가야 되니 이사 비용도 대달라. 또 난 새 집 구해야 되니까 중개 비용도 대달라. 이러면서 이제 비용을 요청하죠. 그걸 이제 물어주는 게 이제 명도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명도 비용 같은 게 들어요. 그 다음에 사고 팔 때 둘 다 들 때가 이제 부동산 중개인들한테 복비가 들죠. 그래서 샀을 때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내고 팔았을 때 중개 수수료를 내니까 이걸 이제 잘 챙겨 갖고 오시면 그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제가 이걸 챙겨달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영수증이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낸 거기 때문에 그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발급해달라고 하면은 그 납입 내역을 발급해줘요. 그럼 그거 갖고 하면 돼요. 그런데 법무사님 수수료라든가 뭐 국민주택채권 할인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법무사님이 발행해주는 그 수수료 정산서를 잃어버리시면은 더 발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서류는 나중에 절세할 수 있는 그런 그 서류다 해서 잘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개 수수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세요. 영수증 갖고 오면 이제 그거를 이제 넣어드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무사님 중개 수수료가요 법정 수수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팔면서 중개 수수료를 200만 원을 내는 게 원래 맞아서 200만 원짜리 영수증을 갖고 왔는데요. 실은 그 중개사분이 좀 가격을 더 받아주겠다며 더 받아주면은 이제 저는 이득이니까 대신 이제 더 받아주는 대신 법정 수수료 200만 원 외에 좀 성공보수라는 뭐 표현을 쓰시면서 한 500만 원 더 달라 그랬다고. 그래서 나는 실제 700만 원을 줬다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700만 원이 다 경비 처리됩니까? 아니면 저희 법정 수수료인 200만 원만 됩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제가 아까 이제 세법은 실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진짜 700만 원을 다 지불해 준 것이 명확하면 당연히 700만 원을 경비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묻냐면 그 700만 원 송금해 주셨어요. 은행에서. 이렇게 물어요. 왜 그러냐면 입금해 준 내역이 명확하게 되면 그걸 갖다 붙이면 되니까요. 근데 막 예를 들어서 그분이 200만 원은 송금해 줬고요. 500만 원 현금 달라서 현금 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 그래요. 누구도 이제 입증할 수 없는 거, 확인할 수 없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이 경우에는 이제 송금해 주셔서 그 송금 영수증을 갖고 오셔야지 이제 경비 처리가 되고요. 아까 그 세입자를 내보낼 때 명도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세입자한테 500만 원을 이제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이제 물어주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물어줬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약서가 같은 게 있어요. 세입자는 며칠까지 이 집을 비워주기로 함. 그리고 500만 원을 그 대가로 영수함. 이렇게 했는데 그런 종이만 한 장 갖고 오시는 거야. 그럼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종이는 누구라도 이렇게 앉아서 쓸 수 있잖아요. 대신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요 종이 말고 500만 원 그거 송금해 주신 영수증을 갖고 오라고, 송금 영수증을. 근데 저한테 현금으로 드렸어요. 라고 하면은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즉 반드시 입증 가능한,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내용만 갖고 오셔야지 경비 처리가 되니까 그 점을 유의해 두셔야 되고요. 왕왕 이제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로 이제 주택인데 제가 집을 이제 사고 팔았는데요. 이제 다주택자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집을 샀을 때 그 집을 확장했어요. 그 집을 인테리어 했어요. 그 비용이 경비 처리가 되나요? 이렇게 물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그 인테리어 같은 걸 했을 때는 경비 처리가 되는 항목도 있고 안 되는 항목도 있어요. 대원칙은 이제 자본적 지치라고 그래가지고 그 집을 왜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인 것은 되는 게 원칙인데요. 그런 표현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사례가 뭐냐? 일단 집을 이제 이사를 가서 그걸 확장을 했다.
뭐 베란다를 텄다, 구조를 바꿨다, 오일 수리를 했다. 이런 것들은 그 경비 처리가 됩니다. 그것은 집의 가치를 높였으니까요. 그런데 집에 살다 보면은 이제 집이 조금씩 이제 수선할 게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싱크대도 바꿨다, 뭐 이래서 등도 바꿨다, 그리고 마룻바닥도 바꿨다, 뭐 이런 거, 뭐 화장실도 바꿨다, 이런 걸 갖고 오세요. 이런 경우에는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되는 건 뭐냐? 반드시 수리해야 되는 거. 수선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보일러가 터졌다. 보일러를 교체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어 죽잖아요. 그래서 보일러 교체 비용, 보일러 교체 비용 되고요. 그 다음에 배관이 터졌다? 배관 당연히 고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냉난방 배관 교체 비용. 그리고 샤시를 설치했다. 샤시가 설치가 안 되면 도둑이 들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생활에 필요한 거. 이건 돼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 싱크대가 망가졌다, 뭐 화장실이 망가졌다, 뭐 이런 거는 또는 오래됐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그것이 생활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생활에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것은 그건 되고 또는 아까 자본적 지출만 된다. 요거를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실제 했는데 제때 그런 것들을 챙겨 놓지를 못했다. 이제라도 가서 보일러 업자한테 보일러 교체했다는 영수증을 받아올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2016년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당초 받았거나 신용카드를 긁었거나 현금 영수증을 받았던 그때 실제 거래했던 거에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증거가 되는 또는 금융증빙으로 이체해 준 거 이런 거만 되는 거지 이제 와서 과거에 이제 뭐 간이 영수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갖고 오시는 거 그런 거는 경비 처리가 안 되니까 제때 잘 챙겨 두시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중급자 수준의 양도세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고급자는 어떤 것이냐? 양도가액이 낮거나 또는 기타 필요경비가 높으면 양도차익이 적은데 또 양도차익이 적은 경우가 취득가액이 높으면 양도차익이 적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주고 산 것이 지금 10억이야. 그럼 9억의 차익이 생기는 건데 내가 뭐 1억 주고 산 거를 10억으로 바꿔 쓸 수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뭐 취득계약서를 가짜로 쓰게 되면 그것도 이제 탈세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취득가액을 높이는 행위를 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고급자인데 어떤 방식으로 높이느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상속 또는 증여라는 거예요. 제가 지방에 다니면서 이러한 강연을 이제 하게 되면 이런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세무사님 예전에 내가 그 5천만 원을 주고 못 쓰는 땅을 하나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이제 뭐 그 보유하다 보니 그 땅값이 올랐다고 하면 지금 약 한 10억 원 정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팔라 그래가지고 양도소득세를 이제 그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얼마나 나올까요? 하고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제가 양도세는 차익이 내는 거니 5천에 사가지고 10억에 팔면 9억 5천에 차익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장님 보통의 경우에 양도소득세는요 6%에서 뭐 42%까지 세금을 내요. 그러니까 6단계로 나눠서요. 그런데 뭐 양도차익이 5억 원이 넘으면 최대 42%에다가 지방소득세라고 해서 거기에 10분의 1을 더 내요. 그러니까 4.1을 더 붙이면 46% 정도까지 내는데 그러면 절반이죠. 근데 이렇게 그 일반적인 양도세에다가 아까처럼 이제 그 토지가 못 쓰는 땅이다. 즉 활용을 안 한 사업에 쓰지 않은 땅은 세금을 더 부과해요. 그래서 10%를 더 얻는데 그러니까 최고 세율이 42가 아니고 52가 돼. 게다가 5.2%가 더 붙으면 57%가 되는데요. 거의 한 60% 양도세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럼 양도차익이 9억 5천에 사서 10억이면 한 9억 5천 되는데 60%가량 세금을 내게 되면은 거의 뭐 한 그 보유한 기간에 따른 공제가 좀 있긴 하지만 거의 뭐 4억 가까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제가 그래요. 사장님 그렇게 대략 계산해 보니 한 4억 원 정도 내셔야 되겠다고 하면 깜짝 놀라세요. 너무 많다. 내가 죽기 전에는 이 세금을 낼 수가 없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지금 살아생전은 내지 마시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내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럼 저한테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제가 그게요. 그 지금 파시면 그렇게 비싸게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양도세를요. 그 땅 5천만 원을 사서 지금 10억 원 내는 그 못 쓰는 땅 그거 지금 당장 파지 마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뭐 그 배우자나 자녀 계시죠? 그러면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들한테
상속해 주세요. 그럼 그분들은 이제 공짜로 상속을 받게 될 텐데 그분들한테 꼭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이 된 재산은 10억까지 세금이 없다더라. 그러니 이제 이제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땅 10억 원짜리라고 해가지고 상속세 신고를 해라. 그럼 상속세 신고 시 신고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더라. 그러면 배우자와 자녀는 그 땅을 아버님이 5천만 원 취득한 가액이 아니고 10억에 취득한 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10억에 팔면 양도 차익이 없죠. 그래서 양도세를 4억 낼 거를 0원으로 내야 돼. 제로가 되는 이런 절세가 되니까 그걸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리면은 그 어르신이 되게 좋아하시면서 꼭 내가 죽어야지 절세가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제가 이게요 상속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살아서 주는 증여라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증여세 제도는 배우자한테 재산을 물려주면 6억까지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주면 살아서 6억까지 증여세가 없어요. 그리고 6억 원이 넘으면 증여세가 있긴 한데 그런데 공제 이후 초과된 게 1억까지는 세금이 10%만 내고요. 5억까지는 20%만 세금을 내요. 양도 차익이 아까 5억 넘으면 세금이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낸다던데 증여나 상속의 경우에는 1억까지는 10%, 공제 초과 이익에 1억까지, 그리고 5억까지는 20%면은 엄청나게 싼 세금이에요. 상속증여세가. 물론 이제 상속증여세의 최고 세율은 50%이기 때문에 대단히 높은 세금이라고 인식을 하지만 낮은 구간에서는 가장 싼 세금 중에 하나가 상속증여세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할아버지, 사장님 제가 배우자한테 그거 10억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거 그냥 다 증여해 보세요. 라고 하면 그럼 6억까지 세금이 없고요. 추가 4억에 대해서 세금을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1억까지 10%니까 1,000만 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1억, 그다음에 추가 3억이 더 생겼죠. 그 3억까지 20%니까 6천만 원. 즉 7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면 돼요. 그럼 배우자가 7천만 원 증여세를 내고 그 10억짜리 토지를 증여받게 됐어. 그러고 나서 이것을 팔게 되면 10억에 주고서 10억에 파니까 양도세는 없죠. 즉 4억, 본인이 팔면 4억의 세금을 낼 걸, 양도세를 낼 걸. 배우자에서 증여해서 팔면은 증여세 7천만 원만 내고 양도세는 안 내는 이런 기적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살아서 주는 경우에 배우자가 받자마자 파는 경우 절세가 되는 거, 그거는 이게 너무 배우자를 통해서 이제 세금을 안 낼 수가 있어서 우리 세법에서는 배우자를 통해서 증여해서 파는 경우는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5년 뒤에 팔아야만 그 10억 원으로 증여받은 것을 인정해 주도록 하는 제도.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배우자 2월가사라고 표현합니다. 배우자는 5년이 지나서 팔면은 10억 원에 받은 걸로 인정해주고 5년 내에 팔면 2월가세, 즉 그 종전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5천만 원으로 사가지고 그냥 판 걸로 그냥 볼 거야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경우 5년이 넘어서 파셔야 되니까 그 사장님은 아쉬워하시죠. 그 규정을 내가 5년 전에만 알았더라면 와이프한테 증여해서 증여세를 좀 내고 그 다음에 이제 5년 뒤에 팔았으면은 지금 돈이 한 10억 생겨가지고 누릴 수 있을 텐데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 5년이 지나서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아쉽고요. 또 하나 저한테 물으시는 것은 야 증여세가 양도세라는 거는 파니까 돈이 생겼잖아. 그러니까 뭐 세금은 4억이든 내겠는데 증여세는 뭐 명의만 이전됐지 7천만 원을 낼 돈이 내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속 또는 증여세의 경우에는 내야 될 세금이 매년 1,000만 원만 넘으면 6년간 기본적으로 나눠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까 7천만 원이게 되면 연간 1,200만 원, 연간 1,000만 원 넘게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매년 1,200만 원씩만 이제 내시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나눠서 5년 동안 내시다가 5년 뒤에 그걸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키시고 나머지 청산하시면은 이제 세금을 절세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 드려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어떠한 재산을 갖고 계시다. 그런데 그것을 당장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가 많다라고 하면은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갖고 이것을 다루셔야 됩니다.